안녕하세요. 성공리의 감 이대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평균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1년 5.8%였는데 우리나라는 4.3%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OECD 국가들이 평균 2.9% 성장하는 사이에 우리는 2.6%에 그쳤죠.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 정도로 봅니다. 지난 6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상황. 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2.2로, 일본은 1.3에서 1.8로, 프랑스는 0.8에서 1.0으로 높여잡고 있습니다. OECD는 오는 11월 경제 전망에서 평균 성장률을 수정 발표할 전망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도 OECD 평균을 밑돌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약했던 상저하고 전망도, 수출 회복 전망도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다시 내년부터는 반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 그마저도 해외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내년에 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만년 저성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공장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저출생 고령화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평균 이하라는 거는 그저 그런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성장 국가, 대한민국의 성적표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왠지 짧을 것 같은 한 주.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면서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죠. 막판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이것 등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피스와 호텔을 합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할 수도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 퀴즈 나가기도 전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것.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글자는 4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선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09님이 힌트도 나가기 전에 빛의 속도로 가장 먼저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염현석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은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나오는 이 휴직급여, 이 소득을 얼마나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요? OECD에서 이걸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는지 이 얘기 가져왔고요.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인터넷 뱅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 압도적 비율로 늘었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미국과 중국 패권 싸움의 최전선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어서 오는 목요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급한 금융거래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예진 소장부터 아까 그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들 OECD 선진국 사이에서 비교 한번 해볼 텐데 우선은 육아휴직할 때 그래도 월급의 일정 부분은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육아휴직 급여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는?
예, 일단 OECD 그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그 육아휴직이 비슷한 제도를 네.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27개국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간단히 예를 들면 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휴직급여 70만 원을 벌면 이때 소득 대체율은 70%가 됩니다. 네. 이 소득 대체율로 27개 국가가 줄을 이렇게 쭉 세워서 보니까 한국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약 45%로 27개 국가 중에 17번째에 속했습니다. 좀 하위권인 셈이죠. 27개 나라 중에서 17등. 네. 예. 우리보다 먼저 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여성, 남성 둘 다 합쳐서 이제 60% 정도로 우리보다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45%, 일본이 60%의 소득 대체율. 네. 근데 또 일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의 100%를 다 주는 나라도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 소득 대체율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네. 뭐 100% 주는 나라는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칠레가 이제 100%, 또 체코가 88%, 또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70%대, 또 룩셈부르크, 독일이 60% 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절반도 소득이 그렇죠. 안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 말고 기간은 어떻습니까? 기간은 이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그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낼 수 있는 휴가인데요. 가능 기간은 최장 52주. 그러니까 1년이죠. 근데 기간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7번째로 긴 기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그래도 높아요. 긴 편이네요, 우리나라가. 네. 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얼마나 있나 하고 봤더니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대략 2년 반 이상 됐고요. 육아휴직이 2년 반이에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가 68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 즉 78주로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 하면 7위가 아닌 한 4위 정도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이 정작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겠죠. 그렇죠. 아니 네. 육아휴직 기간 100년을 주면 뭐합니까? 그걸 쓸 수 있어야죠. 네. 근데 그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꼴찌라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명, 남성이 1.3명으로 이 정보가 있는 OECD 19개 국가 중에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돈을 그나마 잘 버는 사람들보다 적게 버는 저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낮다는 건데요. 월소득 3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에서 2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월 21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육아휴직이 초래하는 어떤 경제적 소득 손실의 영향이 저소득자에게 더 크게 타격을 주는 만큼 육아휴직을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당장 벌이가 줄어드니까. 근데 또 막상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육아휴직 일단 기간은 길기는 한데 네. 급여를 높이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외과 하한액이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평소에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이 최대 금액인 150만 원만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상한액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모자라니까 집에서 좀 육아하면서 소일거리라도 좀 추가로 해야 하나 싶은데 네. 이게 또 자세히 보면 규정상 주 15시간 이상 취업이나 별도의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인데 네.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 수익의 절반 이하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만 아이 낳고 육아휴직 쓰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네요. 이 절대 제가 해봐서 발끈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해봤죠.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딱 그겁니다. 그냥 육아휴직 들어가면 급여가 반토막 난다. 네.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나
육아휴직 쓰는 거다. 그 말이 딱 맞네요. 굉장히 모순이죠. 그래서 최근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을 더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 내년에는 206만 740원이 되는데 육아휴직 최고급여액이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월 수급액은 지금보다 50만 원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 기금이 주재원이어가지고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특수고용노동자, 뭐 자영업자 이렇게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 이제 재원이겠죠. 그렇죠. 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현재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보험인 뭐 부모보험을 신설해보자 또는 국고 투입을 확대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돈. 나라에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요. 그 6089님. 육아휴직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 복지 잘 돼 있는 대기업들은 육아휴직도 들어갈 수가 좀 있죠. 수월하죠. 네,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통계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훨씬 자유롭게 많이 쓰나 그렇죠. 중소기업, 조금 영세한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거의 쓰지 못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염현숙 기자. 네. 자, 아까 그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최종 규정이 나와서 네. 다시 주목해봐야죠. 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신 경쟁국인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한도 걸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나왔는데요. 이 제한 사항의 최종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과 비교해 보면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하면 줬돈 보조금을 도로 뺏는 겁니다. 조건은 기업이 보조금을 수령 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많이 확장을 하면 이제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건데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이제 범용 반도체 흔히 레가시라고도 하는데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건지 그냥 억지로라도 보조금 떠줄 테니까 이거 지키라고 하는 강압적인 건지 저는 좀 후자 쪽으로 생각이 들기는 네. 하는데 우리에게 좀 유리한 점도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유리한 점은 없는데 몇 가지 찾아보면 조금 유리한 점도 조금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생산 능력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월별로 이게 5% 10% 룰이 있었는데 이게 연간 웨이퍼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상무부가 지난 3월에는 월별로 했는데 사실 반도체라는 게 월별 그리고 업황에 따라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생산량을 연간으로 5% 10% 하면 그걸 유동적으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5%를 초과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한다고 할 경우 투자 제한 금액이 1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데 1억 3천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1억 3천만 원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가는 돈. 인건비 나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 기업과 미 상무부 간에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네. 일단 협의는 한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또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과 관련해 그러니까 이거는 10% 룰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이게 미 상무부와 협의에 따라서 보조금 수령 시점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이 구축 중인 시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를 원래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함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또 중국 공장에서 만든 범용 반도체 85%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시장으로 최종 제품으로 활용된다면 이제 확장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서 너네끼리만 쓸 거면 괜찮다. 그런데 이제 수출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확장 가드레일 제한 범위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기존 설비 유지를 위한 장비 교체도 조금은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장 반도체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 경영상 더 어려워질 건지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핵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 최초안이 나왔을 때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2배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또 범용 반도체 기준도 지금 24기가인가 그 정도로 이제 미친데 이것도 조금 더 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요,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최종학이 나오기 직전 중국 화웨이 신형폰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나왔잖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미국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더 나빠지진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쉬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네, 최종안을 잘 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등에서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풀어준 게 우리가 중국 등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면 우리랑 협의를 해줄 게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 협의를 해준다고 해도 반도체 장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건 또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런 불만을 조금 들어주는 척하면서 목줄, 그러니까 이게 장비 이런 걸로 이렇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이 불확실성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생산 비중이 작지 않은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요,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만들고요. SK 하이닉스는 우시 디램 공장과 인텔에서 인수한 다렌 낸드 공장에서 각각 디램 생산의 40%, 낸드 생산의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서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는데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능력의 필수제인 반도체 장비 때문이라도 여전히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 기업인데. 그렇죠. 선은 자기네가 정해놓고 참 이런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요즘에 어르신들도 컴퓨터로, PC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제 다들 쓰시니까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데이터로도? 맞습니다. 뭐 이게 인터넷 뱅킹이 한때는 뭐 금융의 혁신이다. 이렇게 할 만큼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모바일 뱅킹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1,9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온라인 뱅킹 이용 건수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용은 8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 점유율이 이미 90%를 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터넷 뱅킹 취급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3사인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는 올해 초 K뱅크를 마지막으로 전면 모바일 뱅킹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인터넷 뱅킹은 안 되고 모바일 뱅킹만 된다. 이거는 개인 고객이 하는. 물론 모바일도 뭐 인터넷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에서 모바일 비중이 90%를 넘어서니까 인터넷 뱅킹 축소를 적극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국내 5대 은행 중에 한 곳은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 신규 가입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이 은행에서 받으려면 모바일 앱이나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로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냥 홍보용, 안내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실제 거래는 모바일에서 하세요. 이런 기업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은행들도 이제 그 추세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인터넷 뱅킹이 사실 생각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인건비 등 고려할 때 1년에 최소한 수억 원이 유지 보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는 은행들도 고객 편의 차원에서 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자원은 모바일 뱅킹에 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7년 이후 K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이 인터넷 종말을 이때부터 조금 주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 복잡한 절차가 있는 인터넷 그 뱅킹보다는 모바일 뱅킹이 훨씬 더 편하다 하면서 그 이동을 부추기는 추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 하려고 하면 계속 창이 뜨죠. 네. 액티브엑스 설치했습니까? 그렇죠.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뜨니까 이제 성가신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비해서 모바일 앱은 이제 앱 설치하면 되니까 고령자도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큰 글씨와 단순 메뉴가 있는 버전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또 공유할 수 있는 뭐 모임 통장 같은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잘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편리한 서비스도 있어서 모바일 뱅킹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르신들이 배우기에 PC 인터넷 뱅킹보다 모바일 뱅킹이 뭐 간편 비밀번호나 패턴, 뭐 지문 이런 걸로 할 수 있어 조금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김재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로 하면 폰이 오래되면 불편하고 앱에 네. 따라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인증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맞아요. 어르신들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십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염현석 기자. 네. 만약에 추석 연휴 동안에 네. 이거 금융거래 꼭 필요하신 분들 네. 혹은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연휴 중 대출 만기나 이자 납입일이 겹쳐서 뭐 아니면 뭐 카드빚,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일이 도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은행 금융 거래가요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로 납부일이 자동 조정됩니다. 납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체 이자는 당연히 없고요. 납부일 조정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 대출을 이제 조기 상환하고 싶잖아요. 내 27일인데 이때 쉬잖아.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연휴 직전인 27일에 미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품별로요 조기 상환에 대한 조건이 다 다릅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금융사에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 요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달 4일로 출금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청구 기관과 납부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요 영업일에 뭐 출금할 수 있도록 도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내는 거는 4일로 가는데 받는 건 좀 빨리 받고도 싶잖아요. 그래서 예금 등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조금 유리하게 조정이 됩니다. 연휴 기간 중 예금이 만기가 도래되면요 지급일은 다음 달 4일로 일단은 늦춰집니다. 그러면 유리한 게 뭐냐? 그런데 연휴 기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금을 줍니다. 또 상품에 따라서는요 고객이 요청을 하면 연휴 직전인 27일에 선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목요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네. 주식 거래 대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을 미리 좀 처분을 했다. 이거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주식의 경우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판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늦어집니다. 국내 주식을 판돈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지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27일에 주식을 팔았다면요. 대급 지급일은 29일이 아니라 다음 달 5일입니다. 매매 대금 결제 시한이 그런데 매매 당일인 것도 있습니다. 뭐 채권이나 금 같은 건 또 당일이거든요. 이런 거는 27일에 파면 27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요. 처리 규정이 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수요일 그러니까 연휴 직전까지 돈을 나는 찾아야겠다. 오늘 파셔야 됩니다. 오늘 매도를 하셔야 이 영업일 뒤인 수요일에 이거를 이제 예수금으로 현금으로 그렇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연휴 앞두고는 그런 현금 수요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눌리기도 하는데 또 길게 보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일시적인 수급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카드 대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연휴가 엿새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대금 결제 다 늦게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제 이게 만약 연매출이 5억에서 30억 사이 중소 카드 가맹점이면요. 카드 대금 지급일이 최대 7일 정도 당겨집니다. 이제 총 44만 4천 개 정도의 중소 가맹점이 이제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연휴 이전 거래 중에서 25일 카드 결제 금액은요. 연휴 전인 27일까지 카드 대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지급일이 7일 단축이 됩니다. 26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달 4일, 27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요. 연휴 기간 중 결제된 금액은 모두 다음 달 5일 일괄 지급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통해서 살펴봤고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김미성 님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땡땡땡땡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집주인들의 꼼수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곳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이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는 원룸이나 이곳의 전 월세는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일반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세부 정보를 밝히라는 거죠. 단 내년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하는데요. 원룸과 함께 소규모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곳, 일부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는 이곳. 네 글자입니다. 여기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이름. 더 이상의 힌트는 필요 없다. 5795님 추석 선물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뭐라도 보내드려야겠네 이거. 5795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0721님 매너를 지키면서 살면 여기에서 사는 것도 꽤 좋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문성진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번 주는 추석이 있어서 추석이 있어서인지 월요일이라도 사무실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정답도 여러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금이 따라붙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추석 선물을 받았는데, 추석 상여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세금을 떼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할 것도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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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추석 상여금 주는 거 그 얼마에도 세금을 다 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게 이게 회사에서 주는 게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금 전에 내가 얼마 받는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떼고 이제 나머지 금액만 내 통장에 찍히게 돼서 이걸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세후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같은 사무실에서도 똑같은 상여금을 받았는데 저 앞에 앉은 사람하고 내가 입금 받은 거랑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게 보통 이제 본인의
그 세율 구간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석 상여금 뭐 이런 것처럼 설 상여금 이런 앞에 땡땡 상여금은 네. 말 그대로 상여금이거든요. 예. 그럼 근로소득 중에 하나여서 여기에 이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제 세금은 원천 징수가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요. 이렇게 알아서 세금이 떼고 나서 들어온다고 하는 실무에서는 이 떼이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봉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나의 세금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9천만 원인 뭐 A 부장과 연봉이 4천만 원인 B 대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네. 같은 100만 원의 뭐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때 가서 보면은 A 부장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만 내 주머니에 남는 게 되는 거고 B 대리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정도만 이제 상여금으로 내 주머니에 남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상여금 같은 경우에 네. 기존의 세금을 얼마나 내는 그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실제로 받는 사람은 오히려 대리급이 부장급보다 더 실제 입금되는 세후 네. 상여금이 더 클 수 있다. 맞습니다. 거기서 떼가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요. 아이고야, 네. 그리고 또 이게 명칭들이 좀 헷갈려요. 많아요. 성과금 있고, 네. 상여금, 네. 인센티브. 네. 이게 그냥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건지 이게 세금에도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법상으로는 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이제 근로소득에서는 요거는 세금 과세를 안 할게라고 해서 비과세를 정해놓은 게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다 무조건 소득으로 봐서 다 과세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유는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 뭐 인센티브 이렇게 다른 이유는 회사의 그냥 급여 체계에 맞춰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네. 요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급 같은 경우는 뭐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임금인 거고요. 네. 요걸 기본으로 해서 말 그대로 기본으로 해서 다른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상여금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앞에서 주는 보너스 이런 거를 상여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액수에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날짜를 정해서 일정하게 지급되는 돈으로 정기 상여금화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 800%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본급을 8번을 더 준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짝수달, 홀수달 이렇게 나눠가지고 6번을 주게 되고 1년에 그리고 설과 추석같이 명절로 2번 더 줘서 뭐 800%다 그러면 이렇게 8번을 기본급을 더 주는 걸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연말에 뭐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추가로 개인에게 돈을 챙겨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뭐 비과세 소득이다라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세금은 다 똑같이 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추석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지. 네. 그리고 간혹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현금성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근로자들이 선물 세트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받았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뭐 이럴 때 상품권 지급하는 회사 있고 선물 세트 제공하면은 직원은 받은 게 뭐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받은 네. 거지만 상여금처럼 보고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럼 얼마로 하느냐, 선물 세트 받았는데 이건 얼마로 넣느냐, 이거는 뭐 지급할 때 당시에 그 선물 세트의 판매 가격을 로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명절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이 어디에서 됐는지 사용처가 뭐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직원에게 뭐 적은 금액의 선물 세트 이런 걸 하면서 원천세를 떼는 것도 뭐 좀 얘기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부과는 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또 비용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재미있는 게요. 만약에 아르바이트한테 내가 선물 세트를 주는 거랑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반 근로자 직원에게 선물 세트를 주는 게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달라요? 네. 재미있는 게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는 일용 근로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알바라고 하고 일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지난번 주제였던 투잡이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당이 15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 일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이 선물 세트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그날 받은 대가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추가로 팁을 더 드리자면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15만 원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1,000원까지는 세금 1,000원까지는 적은 금액이다 해서 세금을 걷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세금 1,000원을 대기 직전인 999원까지 나오는 금액이 118만 7천 원이거든요. 얼마요? 18만 7천 원. 18만 7천 원. 18만 7천 원까지는 알바생은 일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가 아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선물 세트가.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듯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는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도 15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질 않는데 실질적인 이제 세금 계산까지 해보면은 18만 7천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고 추석 선물 세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나 주변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받고 나서 뭐 일부이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중고 사이트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일단 판매 업자로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법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혹시 안 될까요? 네, 이맘때쯤에 이제 뭐 중고거래 사이트 선물 세트가 많이 올라오는데 네. 법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중고거래 뭐 이런 거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업자가 본인이 그냥 개인인 척 사업자가 아닌 척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법에서는 요거를 이제 잡게끔 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 부가세 10%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나라 이런 것에서는 이게 과세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국세청에 그 누가 어떤 걸 팔았는지에 대해서 네. 제출을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요? 네. 국세청에 제출해야 돼요, 정보를? 맞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요번이 처음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작년 예. 3분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10월 달에 제출을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 안에서 누가 몇 번을 팔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중고 사이트에서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한두 개 정도 판 건지 네. 아니면 이걸 사업적으로 하는 건지 네. 뭐 판매 횟수로 봅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실 명확하게 뭐 법에서는 사업자냐 개인이냐를 판단할 때 몇 번을 팔았는지 아니면은 얼마를 판매했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법의 문구는 계속적 반복적이 중요한 건데 네. 요거는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지침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뭐 특정 회사의 스마트폰을 네. 뭐 조금 싸게 나온 걸 사가지고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매달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뭐 본인의 기본 일은 있었는데 그거 외로 뭐 투잡, 엔잡처럼 이걸 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 없이 이렇게 사고 팔았을 때는 탈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방법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고요. 세무 처리도 하고. 네. 뭐 해외 직구 같은 거 들여와서 판매를 할 때도 당연히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역업 수입업으로 해갖고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뭐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절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됩니다. 혹시 그 추석 명절 때 뭐 조카들한테 용돈을 좀 준다거나 네.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 이것도 뭐 1, 20만 원이면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큰 돈을 드린다.
이럴 때에는 이거는 증여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깨끗한 신권으로 돈을 이제 준비한 분들도 계실 텐데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명절 때 가족에게 현금 선물을 했다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서도 나와 있는 거는 사회 통념인데요. 네. 이 사회 통념이 뭐 용돈은 한 몇십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그럼 얼마까지 가능하냐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사회 통념 이거 네. 어려운데. 이 세금만 낸다고 그러면 얼마까지가 아니라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분들이 묻는 거는 이제 속마음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이게 속마음인데 그쵸. 저한테는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다면 증여세를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10년 동안을 통틀어서 합쳐가지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제 명절 때 드리는 용돈뿐만이 아니라 매달 드리는 돈이 있다면 이것도 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건 10년 동안 2천만 원.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세금 하나도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로 자동 연기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 명절 용돈 등은 물론 일상생활의 지급결제 등에서 사실상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경영 실적이 미국 100대 기업과 비교해 매우 저조했다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에 3배를 웃도는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받았다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이거 자꾸 보험 갈아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보험사에서 해지해달라고 하는 보험. 이 왠지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어떤 게 있는지 돈워리 투자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자, 우선은 많이들 이제 복잡해지는 게 보험의 종류입니다. 네. 보험 상품의 종류가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더 많아지고 있죠. 갈수록. 네네. 일단 보험이 옛날에는 그 포괄형 보험들이 많았어요. 포괄형이요. 예,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암보험 그러면 암변 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열거형 보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열거된 것만 준다, 나머지는 안 준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사실 우리 법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법이 되게 단순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일이 많아지다 보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법 조항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생기는 거고 보험도 마찬가지 지금 점점 이렇게 약관이 두꺼워지면서 보험 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질병의 유형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또 암의 또 발병 빈도도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 걸리는 암이 이암이었는데 지금 이런 암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뭐 일단 새로운 질병이 좀 나오기도 하고 또 기대여명이 증가함으로써 또 우리는 옛날에는 80세까지만 보장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아도 네. 그 이상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기존 상품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좀 약간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이 생기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네. 자기네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고객님 네. 이것 좀 해지하시죠.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니면 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보험은 해지하면 안 된다.
해지하면 손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험사에서 해지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데 대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보시면 오래된 보험들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보험이요? 예,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전 거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새로 나온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바꾸고 나면 과거 게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 보험들이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싸고 그래서 기존 보험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납입을 거의 완료하신 보험들이 있어요. 내가 뭐 10년 내기로 했는데 이미 9년 냈다. 혹은 납입을 완료했다. 이런 보험들은 사실 납입은 끝났고 이제는 보장을 받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이고 과거에 높은 금리를 적용해 줬던 보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 뭐 7% 8%씩 저축성 보험도 그렇고 보장성 보험들도 사실 저축성 특약에 대해서는 그 정도 높은 금리를 적용해 줬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 옛날에 판매됐던 보험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 90년대에 판매되었던 보험 중에 여성들 질환을 보장했던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사실상 해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보장을 했지만 여성들에 관련해서 여성 만성 질환도 보장해 준 보험이 있었어요.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요실금, 뭐 무지외반증, 부인과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술만 하시게 되면 500만 원씩 주고 막 이랬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사실 이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세분화돼서 이런 질병들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급한다 하더라도 뭐 수십만 원 지급하는 것이 끝인데 과거에는 이런 뭐 약간 잘못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험들이 있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08년 이전의 암보험들은 그냥 일반 암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암에 걸리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반암, 뭐 소외감, 유사암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일반암으로 줬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갑상선암이거든요. 그거는 좀 빈도가 높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빈도도 높고 사실 완치율이 거의 대부분 100% 완치됩니다. 사실 문제는 뭐 암이라고 보기에도 좀 약간 그런 질병인데 과거에 2008년 이전에 가입했던 암보험들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해서 뭐 보장금을 크게 가입하신 분들은 암에 걸리면 뭐 몇 천만 원씩. 옛날 보험으로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갑상선 암에 걸려서 집 샀다. 뭐. 그건 옛날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고 갈아타신 분들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암들은 전부 다 이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포함해서 무슨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장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과거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 그런 보험들 가입하시려면 조건이 다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갑상선암을 1,000만 원 받으려면 일반암을 수천만 원 더 높게 가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해 보시면서 내가 리모델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네요. 또 하나 갈아타기의 대명사 바로 실손보험 아닙니까? 그렇죠. 실손보험도 1세대부터 이제 4세대까지 나와 있고 실손보험도 1, 2세대 옛날 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고민이 되는 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보험일 것 같은데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실손보험입니다. 예외예요? 예, 왜냐하면 옛날 보험이 더 좋았는데 그건 사실인데 이 보험료가 다른 보험들은 정액 보험료를 정액으로 내기 때문에 딱 비갱신으로 일정한 기간 내고 그리고 나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내 건 내고 나서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지만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 갱신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 계속 올라갑니다. 갱신할 때마다. 예, 과거에 좋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좋은 보험을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내가 오래 고스란히 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상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갱신형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 중에서 내가 거의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기존 걸 유지하시는 것보다 4세대로 갈아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예전에 실손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해지하면 안 되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 중에서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이게 뭐냐면 지금도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지금은 입원과 통원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원하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통원하면 10만 원,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원은 하지 않고. 네. 근데 뭐 MRI 검사도 받고 이러느라고 치료비가 한 100만 원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통원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약이라면 30만 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입통원 상관없이 보장해 줬습니다. 한도가 거의 1,0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원인 경우에는 과거에 훨씬 유리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일반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발생을 해도 네. 다른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한의원. 네. 한의원 치료비도 비급여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래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들어있는 건 거의 1세대, 2세대 1세대에만 있습니다. 1세대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 1세대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거나 보험사에 네. 좀 요청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신 것처럼 네. 아까 7, 8%대 확정금리를 주는 보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어떤 겁니까? 2001년 초반까지 판매되었던 연금이라든가 저축 상품 중에서 뭐 예. 6.7%까지 확정 주는 게 있었거든요. 연금보험, 저축보험. 예. 제가 그거 본 것 중에 최대 12%까지 받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 이전에 가입했던 거. 아, 그 전에. 네. 그 12%를 지금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 대박인데요? 네. 이런 거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해지 권유하고 있는데 해지하시면 안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확정 수익 이외에 배당도 지급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가입하셨던 분들이 배당이 왜 안 나와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해지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제공하는 확정 금리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도 최저보증 연금들이 있는데 이 연금들도 대부분 다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연금을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상품 가입하신 분들도 해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냥 이거는 해지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전화를 해도 네. 그렇죠. 이거는 7, 8%면은 지금은 거의 웬만한 배당주보다도 훨씬 좋죠. 고배당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고 이거는 그 정해진 그 만기까지 그대로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 고정된 연금을 평생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유지하셔야죠. 꿀팁이었습니다. 꿀팁. 네.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 증시가 목요일부터 아주 긴 기간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좀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희 2부 때 깊이 있게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